안녕하세요. 라이브인의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다니엘 씨, 네네. 한국 생활 10년 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한국 정치를 딱 봤을 때 이거 진짜 이해 안 간다 싶은 거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뇌물 사건들이 비교적으로 많은 것 같고요. 뇌물 이제 사건. 누가 뇌물 사건 때문에 뭐 체포됐다, 네. 수사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전 영상들 보면 정말 국회에서 정말 몸싸움까지도 벌어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끄러운 다행히도 모습이죠.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런 모습들 좀 인상 깊었지만 요즘은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다툼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제일 큰 정당들 사이에서.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낯설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정치 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리가 잘 되겠죠? 정리가 싹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노력하면서 지금부터 시작된 라이브인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를 할 거는 정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요즘 아이고. 어려운 주제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전국이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의도 1번지 국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연구 교수님 모셨고요.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칭 시사 천재지변 김민아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사실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국 그 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그렇고 아니면 시민사회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원인 진단을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한국 상황이 이런 걸까요? 제가 정치학 공부한 지 한 24년, 5년째 정도 되는데요. 네.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그 정도로 갈등이 너무나 이제 갈등이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의 비유를 하면 네. 이 드라마는 1부가 있고 지금 2부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1부까지는 여의도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했으니까 네.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그다음에 국회에서 원내 정당들이 저 사람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 언론사 분들이 그 청와대 찾아가고 국회 원내 정당들이나 아니면 정치인 입을 쫓아다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초동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쫓아다니는 주인공이 거죠. 바뀐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형적인 많이 보던 드라마인데 네. 2부 드라마는 처음 보는 드라마예요. 저도. 네. 네. 이 드라마 그러면 몇 부까지 갈 것 같으세요? 1부작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기승전결이. 근데 지금 이 2부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두 분 보셨을 때는요. 한국은 조금 정치 갈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한가요? 그리고 이 갈등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룰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죠. 룰 세팅. 그 룰 세팅이라는 게 뭐죠?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네. 다음 게임이 없을 것처럼 싸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내일도 봐야 되고 모레도 봐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규칙을 좀 갖잖아요. 네. 네네. 예를 들어서 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음. 그럼 그까지 선을 지킨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요 정도로 갈등이 셀 때는 한 이틀 말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냉각기를 가지고 3일째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절대 술을 안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야 된다든가 이런 이제 룰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 비교를 해보면 유럽 국가들도 이제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렇게 이제 초기 정치 갈등 할 때는 거기도 격렬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룰에서 정당 간의 경쟁을 하는 시기가 이제 30년 좀 넘었기 때문에 네. 요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아직 서로 잘 모르고 사실 네. 이 정도 문제는 요 정도 수준에서 다루고 이거보다 좀 심각한 문제는 요 정도로 다루고 이런 이제 합의 규범이 없는 거죠. 이게 네. 이제 룰이라고 하는 게 갈등을 다루는 규칙이라고 하면 성문화된 규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성문화되지 않은 비공식 규범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자제 룰이 작동을 하기도 하고 네. 뭐 냉각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문제는 여기서 타협을 해준다라고 하는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경험치가 아직 덜 쌓여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문화돼 있는 국회법을 안 지키는 것
것에 대해서 네. 어떤 여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정당이 갈등하는 룰들은 대개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회의를 안 하면 잡아간다. 그런 거 뭐 없죠. 벌금이 얼마다. 이건 구금 며칠이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이런 룰이 작동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보는 눈이 두려워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민의 눈을 의식을 하면서 이 상호작용을 하는 이것도 아직 굉장히 서툰 거죠, 지금. 절차법도 사실은 패스트트랙 국면을 보면은 그 많은 절차를 어겨가지고 지금 거의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 만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를 정당이나 이런 의원들이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이렇지 않은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민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 교수님 말씀대로 그 네. 룰이 이제 확립이 안 돼서 그런 것이겠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모르니까.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그런 룰이 확립된 외국도 자기들이 스스로 다 때려부시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지금 당장 영국에서 네. 뭐 머리 이렇게 된 사람 있잖아요. 보리스 존슨. 네. 네. 머리가 막 이런 사람이 뭐 의회를 5주 동안 뭐 중단시켰는데 네. 여왕님께서 그래 중단시키세요 해갖고 왜냐하면 중단하겠습니다 해서 여왕님이 중단시키세요 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단시켰다는 건데 영국의 대법원이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데 거긴 대법원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대법원이 여왕한테 그렇게 제안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 의회가 정해된 것은 무효다라고 방망이를 두드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이런 사태 자체가 영국에서는 초유의 사태고 성문헌법이 없지만 그래서 의회의 운영이나 이런 거를 그 관습법으로 해오고 있었지만 그에 비추어 봐도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영국 정치가 뭐 거의 뭐 초유의 어떤 가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미국도 가보지 네. 않은 길을 가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를 들어 독일만 하더라도 그렇죠. 저런 연정 구조가 지금 계속되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그게 굉장히 잠정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음. 특수한 경우였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음. 그다음에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자체가 미국 정치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네. 사실. 네.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 당적을 달고 뭐 주지사를 했든 하원 의원을 했든 상원 의원을 했든 네. 뭔가 이제 당의 검증 절차를 거친 사람만 후보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당원도 아니던 사람이 그쵸. 갑자기 출마를 하겠다고 하더니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당선은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선도 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정치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우리가- 위기다. 막 이렇게 우리가 앞서가는 거죠. 남의 나라는 룰을 만들고선 허물고 있는데 우리는 만들기도 전에 다 이제 폭파시켜 버렸으니까. 룰도 없는데 막. 우리가 앞서가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이제 조금 네. 따져볼 부분은 있어요. 네. 예컨대 19대하고 18대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네.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거 이제 20대 국회가 갖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특성인가요? 그러면 네? 20대 국가가 갖는 특성은 뭔가요? 뭐라고 정당 체제의 재편기, 과도기 이런 정당 체제. 식인데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보면은 뭐 원 내에서 이 정당도 깨질 듯 말 듯 이러고 있고 저 정당도 네. 깨질 듯 말 듯 네, 이러고 네. 있잖아요. 네. 정당들이 큰 선거가 있으면 이합 집산을 계속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늘 해오던 그 이합 집산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이전에 네. 한 30년 정도 우리가 이제 민주 정치를 했던 거는 네. 그때는 대선의 경우 얘기를 해보면 자유한국당 이제 이름을 하도 바꿔가지고 저는 그냥 계열 정당이라 그래요. 계열 정당. 자유한국당 계열. 계열 정당, 네. 민주당 계열 정당, 네. 그들의 선조. 그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거나 네. 될 뻔하거나 이 두 종류 선거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계열 후보가 네. 2017년 대선처럼 그런 막 절반치 네. 정도 받는 선거를 우리가 처음 해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걸 정당 체제로 얘기를 하면 그 전에 30년은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이 축으로 이렇게 있고 네.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과 아닌 정당이 이제 경쟁을 한 거죠. 음. 근데 이게 깨진 거예요 지금. 네. 그렇다고 지금 뭐 민주당 계열 정당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네. 민주당 계열 정당과 다른 정당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냐? 그건 그게 또 아니다.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 건 깨졌는데 네. 지금 새로 세팅은 안 된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이제 지난 한 30년짜리가 깨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룰 세팅이 그러니까 뭔가 세팅이 되면 앞으로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30년을 갈지 모른다라고 아.
모든 행위자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격렬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여기에서 네. 말하자면 주도권을 잃으면 네. 오래 할 거다. 음.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위기 의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또 여론조사를 봐도 최근에 그 무당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게 말씀하신 고 국면에서 사실은 이게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제 그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 무당층이라는 의미는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치에서 얘기를 할 때요. 중도층이 있고 네. 무당층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층이라는 개념이 네. 있거든요. 아, 이게 다 비슷해 보이는데 세 개가. 부동층 달라요. 뭐예요? 부동층. 네. 그러니까 스윙부터. 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영역이 다 다른 건데 네. 중도층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정치,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스펙트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줄을 쭉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 나는 중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펙트럼 상에 있는 거고 네. 무당층이라고 하는 거는 난 이 당도 저 당도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게 무당층인 거고 그런 네네네. 거고. 부동층이라고 네. 하는 거는 네. 선거 때 한 번 선거는 요 당 찍었다가 다음 선거엔 저 당 찍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는 층을 우리가 이제 부동층이라고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그런 그건 아니고 그 나쁘게 굉장히- 묘사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영혼이 판단을. 자유로운 분들인 거죠.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국면에서 네. 나는 이 당도 저 당도 특별히 아이덴티티를 못 느끼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아, 네. 그거는 대체로 이런 과도기거나 큰 재편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네. 유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면 독일에서 큰 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CDU, 그죠, 기민당, SPD 같은, 네, 네, 맞아요. 그런 당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아예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무당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릴 수도 있지만 좀 작은 하지만 극단적인 당으로 옮기는 네, 사람들도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큰 당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면 네.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더 극으로 높아지잖아요. 가거나 극자로 가거나 네, 이렇게 네. 오히려 네. 극자로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칭 운동권. 굉장히 그 중요하신 지적인데 네. 유권자들이 A 당이 싫으면 B, B 당이 싫으면 C 이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현실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죠. 음. 내가 원래 A 당을 이뻐했는데 네. 얘가 날 배신하면 네.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철회해서 가만히 이제 한 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B 당하고 다시 애정 관계가 생기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우리가 왜 연애를 하다가 네. 찢어지고 났는데 그 다음 날 딴 파트너를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이제 한동안 솔로로 있다가 네. 또 이제 내가 마음의 치유가 되고 여유가 좀 생겨야지 또 뉴 파트너를 만난 듯이 네. 정당하고 유권자 관계도 그런데 네네. 방금 얘기했던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다양한 주체들이 이권이 걸려 있는 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데 특징이 뭐냐면 정치 정보량이 엄청나요. 지금 막 왜 언론이 난리굿을 친다고 네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사건의 출발은 조국 후보자 문제에서 출발했다기보다 네. 2016년, 17년 촛불 시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보량이 엄청났거든요. 네. A 씨하고 B 씨하고 얘기하는 거 사이가 네. 예를 들어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판별할 틈도 없이 또 네.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이런 네. 상황이 돼버리면 네. 이제 자원이 가장 약한 층부터 빠지거든요. 실망을 해서 딴 정당을 가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난 정치에 관심을 접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네. 투표 참여가 떨어지는 거죠. 저도 요새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뉴스를 따라가지 못해서 무슨 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하나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공부를 좀 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대학도 안 나와가지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되게 그 뭐 자극적인 얘기로 주워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사가들 얘기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네. 호사가 버전의 이 스토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 저기 수준이 낮은 얘기인데 네. 지난 대선 때 어쨌든 원래는 이제 그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블럭이 뭐 네. 굳이 그거 있다고 전제하면 그 블럭이 사실 박근혜 정권의 이제 국정농단에 네? 대통령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두 명이고 막 박통령이 있고 최통령이 있고 이런 거에 너무 실망해서 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어떤 정상적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는데 네. 그리고 그 지지가 이제 그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그리고 어떤 허니문 기간 이런 거하고 엮여서 뭐 지지율 80%에도 도달하고 이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후에 이제 뭐 아무래도 어떤
그 원래 말씀하신 대로 원래의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민주당이 내세우는 노선 정책 이런 거하고는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얘기하는 스토리를 들어보면. 네. 근데 떨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그냥 이제 지지를 철회했다 또는 관심을 뭐 접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그 공세적인 에너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뭐 공정성 얘기 많이 하고 네. 상대적 박탈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세상에 그렇게 세상 모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뭐 애초에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박탈감도 없습니다. 그런 에너지들이 네.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요구하는 게 방금 공정성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진보에 대한 어떤 회의. 분명히 이 정권이 뭔가 진보를 한다고 하면서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서 그동안에 과거에 우리 정치가 가졌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믿고 이제 촛불 시위에서 촛불도 들고 뭐 지지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게 한 2년 그리고 뭐 3년 차 가면서 약간 체감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명분은 좋은 네.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이론은 좋고 뭐 다 뭐 얘기는 좋은데 선의로 가득 찬 정책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역효과가 나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어떤 길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을 해가지고 다 손해를 이제 이 젊은이들이 보고 있고 네. 거기다 요새 유행하는 건 386 세대론 아닙니까?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거의 이 나라의 모든 악행은 지금 386들이 다 저지르고 있어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죠. 지금. 네, 조국과 함께 조국 장관과 함께 386들이 젊은이들이 가졌어야 될 모든 자원들을 다 자기들이 독점하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다 불행해졌다고요. 그 스토리에 의하면. 네. 그래서 이런 위선적 진보의 문제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부동층 내지는 뭐 방금 말씀하신 중도층 내지는 무당층 뭐라고 표현하든 그게 그런 색깔로 지지를 철회한 이런 흐름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호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 먹혔다. 무슨 사회주의 헌법 얘기도 있었고 무슨 뭐 이 정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뭐 중국 편이냐 우리가 중국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서구의 그 기성 정당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혜성처럼 등장한 포퓰리스트들이 주도하는 정당에 지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에너지들이 이 중도 내지 무당 내지 부동층 이런 데 쌓여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제가 직업이 없는 제가 집에서 생각을 잠시 해보고 천재지변님께서. 아니 근데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약간 좀 뭐 특히 뭐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러니까 자기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 박탈감 그 언급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사실 정당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급이나 어떤 이념을 대표한다고 하잖아요. 한국 자유당 조금 보수 측, 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뭐 약간 진보 측, 뭐 조금 더 대북 정책도 다르고.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어떤 큰 약간 차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정당들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흐트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 과거에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네. 잣대를 어떻게 뒀냐면 독일 정당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차이가 있고 네. 프랑스 정당도 이만큼 차이가 있는데 한국 정당들의 차이는 요만큼밖에 없다라고 네. 했는데 네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는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네네. 어차피 각 나라의 정치 세력의 차이는 그 나라의 역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외부자들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이 한국의 시민들이 보기에 그 당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이 차이가 있다고 대답을 해요. 네네.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쭉 조사를 하면 80년대, 90년대, 한 2000년대 초반 이 정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 이념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대북 정책이었어요. 네네. 네. 이런 게 이제 큰 방향이 있었고 이 밑에 뭐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겠냐, 개성 공단을 해야 되겠냐, 금강산 강단을 하는 게 이롭냐 안 이롭냐 이런 게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지나고 이명박 정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긴 했어요. 네. 그렇기는 한데 네. 평화공존으로 가는 것이 서로 좋다. 여기에 대한 합의는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혹시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런 대박을 얘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수렴을 했는데 네. 최근에 다시 그 이슈에서 쫙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황이 막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남북 경협도 이제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수순에 대한 트랙도 달라지고 있고 다시 이제 이 라인도 쫙 벌어지고 있고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도 성장 전략 이 부분들은 사실 두 당의 차이가 없었고 네.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과거에 이 재벌주도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아닌 무언가를 가계소득을 이제 먼저 붐업하는 방식으로 네. 이 거시경제 운영 방향을 바꾸겠다고 한 네. 처음 정권이에요, 이 정권. 그렇군요. 여기서 그러- 좀 갈라지는군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네. 문제는 이제 한국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것의 거시경제적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해봐야 아는 건데 아직은 네. 또는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거든요. 사실 역대 우리나라 모든 정부들은 이 경기가 안 좋다. 네.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를 단기적으로 붐업해가지고 경기를 좀 네, 거시경제를 네. 버텼어요, 사실은. 네. 단기 운용을 했거든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단기 붐업을 하는 정책은 안 쓰겠다고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미세한 차이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낀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격렬해지는 면도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 이제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대립구도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의 대립구도는 아주 과거에는 개발 독재냐, 저 말씀하신 개발 독재와 수출 주도냐, 네. 아니면 이제 그 시장 원리에 기반한 어떤 내수 중심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시장 경제냐,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불리는 네. 이 시장 원리와 공정한 경쟁과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 이 합의가 있었고 그게 이제 한쪽에서는 뭐 이제 그것들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불충분하게 시도한 뭐 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선조들이 있었던 거고 다른 한쪽에는 그 경제 정책을 민주화 투쟁이랑 엮어서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경제인 양 해서 같이 경쟁했던 그 두 개의 이제 큰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사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두 세력이 경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됐죠. 왜냐면 네. 결과적으로 그게 그 이 경제 정책의 전환이 안 돼서 IMF 위기를 맞았다고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정당 간에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랬는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두고는 혼란기가 있었지만 그 정부가 돈을 더 많이 풀고 뭔가 개입해야 된다는 쪽으로 네.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리고 우리도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정책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것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는 어떤 그 경제 정책의 어떤 태도의 변화 정도일 것이다라고 봐서 그렇다면 그 점에 있어서도 어떤 그 거시적인 어떤 다른 글로벌 경제나 이런 데에서 쓰는 뭐 거시경제 정책하고는 메이저 정책인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런 차원에서의 이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일어난 정책 변화를 사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머리 밀고 우리 민부론. 예, 민부론 저는 민부론보다는 민하론이 있어야 되지 않나. 김민아가 미나 씨가 네, 주장한 민하론이, 미나론. 근데 그걸 민부론이라고 얘기했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전 정권의 정책을 다시 재탕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네. 747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 두 정당의 무슨 경제 정책의 차이가 없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 얘기할 때 기준은 서구의 정당들이었는데 자기들끼리 기존의 구도를 다 깨부시는 바람에 네. 삼인당하고 기민기사연합하고 뭔 차이가 있냐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대연정 시도하고 뭐 이러니까 네. 그리고 그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독일을 위한 대안 지지하기도 하고 좌파당 지지하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네. 프랑스도 갑자기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정치권을 다 일소해 버리니까는 거기도 뭐 국민 전선을 지지해야 되나 과거에 노동자 진보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었던 노동자들이 국민 전선인가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뭐가 어쨌다는 얘기를 뭐가 스탠다드라는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의점을 뭔가 도출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정당 시스템의 모습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좀 네. 더 거슬러 가면 어느 나라 정당들이나 아름답게 경쟁한 나라는 없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파국을 경험을 하고 야 이렇게 막 가면은 파국이 오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스템 세팅을 새로 한 거고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세계의 일종의 민주주의 교범처럼 얘기가 되지만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뒤로도 뭐 공화제가 들어왔다 왕정이 들어왔다 공화제가 들어왔다 왕정이 들어왔다를 네. 그렇게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58년에 드골 체제가 들어와서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본에서 막 그 평화헌법을 깨냐 마냐 난리를 네. 치고 있는데 그것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인 거고 그럼요. 네. 다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2019년에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뭐라 그러죠?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조건 자체가 많이 바뀐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왜 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강한 목소리를 가진 시민들이 맞아요.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네.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되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조국 장관님을 지켜야 된다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강한 목소리를 가지는 시민들이 있는 거는 이건 좋거나 나쁜 문제가 아니고 네. 그냥 21세기 어떻게 보면은 대중민주주의 조건이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네. 조건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건이잖아요. 네. 어느 나라에서나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옳지 않으니까 들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권리 침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가 합의하고 있는 공존의 룰이 누구나 다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단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과거 같으면은 원내 정당들이 쉽게 타협을 했을 문제가 네. 각자 자기 지지 집단 중에서도 좀 목소리가 센 분들 목소리가 훅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이 눈치가 보이니까 어. 타협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차이가 요만큼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날 것 같았는데 네. 강한 이제 시민분들이 훅 들어오면은 거리가 쫙 벌어지는 거죠.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그 국민 투표를 할 때는 그 지경이 날지 몰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딱 그 뭐라 그래 교착이 탁 붙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갈등이 격렬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최악의 경우 중에 하나가 무엇 하나도 결정이 못하는 상태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강한 목소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결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A가 됐든 B가 됐든 물론 A를 해도 욕을 먹고 B를 해도 욕을 먹겠죠. 네. 근데 그 욕 먹는 게 두려워서 난디시즌의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은 네. 사회가 전체적으로 망가지거든요. 사실 그런 격렬한 지지 집단의 경우에는 그 지금의 기성 정당의 체제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집권당을 지지하시는 뭐 극렬한 어떤 그 행동을 갖고 있는 유권자분들도 사실 정치가 자신들의 어떤 이 주장을 대변해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이 정당 정치가.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는 주주인데 내가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지지자로서 주주인데 그 권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강제로 자기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 정당 정치 구조가 대변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극렬하게 정당 정치에 요구를 하는 거고 극렬한 방식으로. 네.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정치에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나마 뭐 우리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의 극렬한 지지자들 또는 뭐 태극기 부대 이 정도로나 표현되면은 다행인 것이고 네. 과거에 이제 뭐 사례를 보면은 기존의 체제가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 체제를 시민 스스로 대중 스스로가 불러왔잖아요. 네. 그게 파시즘 체제였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비극도 일어났고 어떤 경우에는 뭐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 제가 좋아하는 혁명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최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네. 제가 근데 집에서 지금 그런 예. 앉아가지고 집에서 참 아니 종이 없으시다고 아까 걱정 엄청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없는 것 치고는 굉장히 그러니까. 역할 잘 하고 계세요. 뭐가 없다고요? 종이 종이, 없다고 종이. 대본도 종이가- 안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종이도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결정 불가의 상태가 됐을 때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말하자면 판을 좌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파시즘이 등장을 했던 것도 사실은 이 당시 이제 상황들을 보면 그 당시에 정치 갈등이 굉장히 격렬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고 이제 등장을 한 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최근에 요즘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게 아까 그 왜 이 조국 사태 때 네. 검찰 네. 문제가 드라마 2부에서 이부. 펼쳐지고 있는. 이 2부 드라마가 왜 나왔을까? 네. 이 2부 드라마는 이제 새로운 드라마인 게 과거에는 이 정치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등장을 해도 조연이었어요. 네. 과거에 검찰이 주연이었던 드라마는 생각을 해보면 비리나 부패 사건에 왜 그 주범으로 네. 의혹을 막 받고 이럴 때 그 스포트를 받고 네. 했던 거지. 그렇죠. 이 사건은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인 게 뭐냐면 대통령하고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 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도 한 장이 있고 국회도 한 장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헌법기관 간에 최상위의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명을 하고 인사검증을 하고 네. 근데 여기에서 헌법에 갑자기. 단 한 줄 단어 하나가 나오지 않는 조직이 네. 훅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판을 정리해 줄게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네. 사건이.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새로운 종류의 검찰을 우리가 보게 됐는가. 네.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이 이상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 검찰분들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이것도 뒤지고 저것도 뒤지는 게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단체로 하고 계시는 네네. 거지. 그럼 그분들이 단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검찰의 일부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단체 플레이를 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할 때 강하게 이제 갈등이 확 붙은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타협을 못 해낸 거죠. 그 어쨌든 정치 시스템 그 안에서 예. 해결을 못 하니까. 과거에도 사실 이 고소고발은 많이 했어요 정치권에서. 자꾸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못 하고 검찰한테 계속 가져가는. 이제 네. 소송하고 그걸 하니까 이 큰 판에서 게임이 진행이 될 때는 이분들이 그 게임은 끝나고 들어갔는데 한판 이제 좀 자기 뒤로 물러서가지고 좀. 이 판은 내 판이 네. 아니요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 판에서 나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훅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드라마 새 역사의 드라마의 장을 시작된 여셨거든요. 거구나. 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 제기하고 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제 주장에 대해서 그러한 지적이 돼서 이런 지적이 뭐 틀린 지적이 아니죠. 당연히 뭐 올바른 지적이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뭐. 근데 이제 그런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들은 네.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다. 수사하라고 했다. 그래서 수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 같으면 이렇게 인사청문회 하고 지금 장관 후보자가 지금 뭐 국회에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네. 검찰이 뭔가 혐의를 잡고 단서를 잡았는데 그게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떠나서 네. 그런 속성을 가진 기관이니까 수사를 하고 싶은데 네. 그걸 막았던 건 뭐냐면 청와대와 연결돼 있는 어떤 정치 권력의 줄 네. 그리고 그 줄이 연결돼 있는 뭐 기획 분야 그다음에 네. 공안 분야 뭐 이런 거 담당하는 검사들 네. 거기가 자제시킨 거잖아요. 우리 과거에 우병우 씨 같은 사람들이 네. 검찰을 장악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기준을 조정한 명확하게.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없어져 버린 거죠. 검찰의 문제라고 지적해 왔고 그렇죠. 과거의 국정농단의 한 축도 네. 우병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 문제였다고 얘기들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권에서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검찰 개혁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네. 그렇죠. 참여정부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주요 플레이어들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때는 검찰을 너무 믿어서 검찰의 중립성만 보장해주면 네. 검찰의 정치적으로 개입만 안 하면 네. 검찰이 알아서 잘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아니었다.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 그 쓰신 책에. 저서에 보면은 마치 물을 가르고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배가 물을 가르고 지나가면은 물이 다시. 네, 물이 열리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의 네.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할 때 그 교훈을 가지고 당연히 과거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검찰의 그 상층부 내지는 검찰 기득권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네. 그 우리 한겨레에 그 기자님들이 잘 그 지적을 다 했어요 지면에서 네. 과거에 검찰 인사를 청와대가 이렇게 쥐고 흔들면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썼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그거.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체제라는 거는 그냥 선의로 우연히 이렇게 만든 그런 체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체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지금의 폭주 내지는 브레이크 없는 수사를 불러왔습니다. 네. 여당 사람들이 뭐 검찰을 고발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윤석열이 뭐 어쨌다든지 이렇게 네.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또 어떤 종류의
정치에 대한 환멸, 뭐 냉소 이런 걸 부추기는 어떤 트리거가 또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기왕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출구 전략을 마련해서 잘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사실 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검찰의 폭주에 대한 가치 평가는 별개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해찬 대표가 한 말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네. 검찰도 이렇게 될지 몰랐을 것이고 네. 청와대도 이렇게 될지 몰랐을 것이고 조국 본인도 이렇게 될지 몰랐을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 네. 그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장결애가 잘하자 이거죠. 그럼 어쨌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된 상황인데. 검찰 개혁을 하려고 보다보다는 네. 이런 아주 그 새로운 검찰이 어떻게 출현을 했는가를 오늘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해왔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개혁의 방향이 검찰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건 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은 분명히 행정부 소관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경찰 독립이나 국세청 독립이나 이런 걸 말 안 하잖아요. 네. 왜 검찰은 독립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 음. 근데 뭐지 얘는 정체가 왜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분명히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정부 조직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조직에 대해서 뭔 독립이냐? 네. 권력은 스스로 자제하여 선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분산시켜가지고 서로 견제시켜가지고 그렇죠. 자제당하는 거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지금 얘기하듯이 네. 권한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가지고 남용의 욕구를 자제시키는 방향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때부터 검찰 독립 이러다 보니까 검찰 스스로도 네. 나는 마치 견제를 안 받아야 되거나 네. 그런 이제 착각을 빠지게 만든 효과가 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2016년 17년 국가가 있다.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언론은 팩트로 말해야 되죠. 네. 예, 검찰은 증거로 말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검찰은 사실 증거를 잡아가지고 기소장에 쓰기 전에는 입이 없어야 되는 기관이에요. 네. 근데 2016년, 17년 이제 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하면서 특검에 입을 달아줬거든요. 엄청난 그때 검찰발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 이제 브리핑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사실은. 특검법에 넣었죠 그걸. 예, 넣었죠. 그러니까 입이 있는 검찰이 여론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맛을 봤죠 그때. 네. 근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수사 잘한다고 선물이 막 쌓이고 막 그 뭐죠 문자가 쌓이고 네. 꽃다발이 오고 이런 일을 당해 봤겠어요? 네. 그거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비극적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비극적 상황은 또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제일 슬로건이 또 적폐청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출발을 할 때부터 개혁의 대상임과 동시에 이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주체가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네.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이분들을 놓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문제를 네. 정리하려면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이제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수처라든지 이런 설치를 왜 하려고 했는가, 왜 그것이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가. 그것은 네.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권한을 말씀하신 대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지정돼 있는 거고 국회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얘기해서 맞습니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정당들이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양산해내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못하고 있고 사실은 그거에 기반에는 튼튼하지 못한 정당, 튼튼하지 못한 정당 시스템, 당원 관리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정당들은 내가 누구를 대표해야 되는가라는 데서 굉장히 자유롭죠. 네,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꾸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네.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 공천할 때 갑자기 청년을 대표한다고 이 당 저 당이 막 그거 했었잖아요. 네. 청년 비례 그걸 네네네. 하면서 그 무슨 방식? 슈퍼스타 K. 네. 그럼 막 그런 거 한참 하다가 20대 총선에서는 청년이 쏙 들어갔죠 또? 네.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당이 대표하고자 하는 사회 집단이 있고 네. 거기다가 끊임없이 콜링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 중에서 좀 더 이제 정당 안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정당 내 자리를 갖게 만드는 게 정당 당원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링크 자체가
굉장히 야가고 자꾸 바뀌니까. 네. 약간 네. 정체성 혼란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체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하나만의 어떤 방향을 정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아 이런 계층이 지금 불만이 많구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맞춰주면은 어느 정도 뭐 표를 얻겠지. 그쵸,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약간 그런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공천 시스템에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나는 이제 당신들의 표를 얻고 싶어요. 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위인데 네. 이게 매번 바뀌어요. 이 유권자들이 받는 신호가 맨날 혼란스러운 거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할 때는 네. 당 내에 합의나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 당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당원되는 분들이 동네방네 가갖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2012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네. 그 상위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네. 자기 경제민주화하고 복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어디를 찾아봐도 그 당에서 그 정책을 승인하는 과정이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당선이 되고 나가지고 네. 그냥 헌신자처럼 버렸는데 네. 아무도 선을 책임을 묻지 않아요. 3개월 만에 경제민주화 완성됐다고 선언했어. 네. 그 어려운 과제를 3개월 만에 박정영, 최통령 콤비가 해낸 겁니다. 아. 그렇죠. 그때는 정통령도 있었겠죠 아마.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 정책을 승인하는 과정이 있었냐? 네. 그것도 없어요. 어.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급한 상황에서 네. 공약을 내세웠다면 이게 네. 사후적으로라도 승인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하겠다, 네. 뭐 1만 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그게 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꽁냥꽁냥 따져야지 지지가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런 승인이나 합의 절차 없이 공약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하고 끝이에요. 뭐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딘지 몰라요. 문재인 하야 뭐 저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파라솔 밑에서 저걸 서명을 받으면 하야가 된다고 생각해서 받고 있는 거냐 아닐 거거든요. 네. 그거 이제 그 경선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정보를 보고 그렇죠. 그거 뭐 서명하신 분들에게 끌어들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네. 어쩌고 하면 그 나중에 가면은 분명히 내가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기성정당의 정당의 당원이 됐는데 네. 사실 당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내가 그 잊어버렸든지 네. 당시에 불분명하게 설득이 됐든지 그리고 그거를 당도 모릅니다. 내가 당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당원이 관리가 제대로 안 의미도 되고.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한국이 정당 중심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인물 중심이잖아요. 아, 그런 것도 그런 굉장히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이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굉장히 이제 반성 모드로 돌아갔었는데 황교안이라는 하나의 인물이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를 했었던 그런 인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 인물이 사실 당대표가 되고 그런 과정들도 사실은 딱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인물을 수혈할 때 어떤 인물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멋있잖아요. 투블럭 커플 시험나고. 전혀 비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 인정하기 힘든 사람들을 데려온다거나 그냥 뭐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좀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교과서에서는 정당은 민주주의에서 이 정치인을 훈련하는 학교다. 네. 교과서대로 하면은 그런 거죠. 이 당원들한테 열심히 교육도 하고 당원들이 열심히 당 내에서 권한도 행사를 해서 선출 공직도 나가고 임명 당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커가지고 지방선거에 나가가지고 네. 올라서 국회에 온다. 뭐 이런 네. 아름다운 그림을 네, 상상을 아름다워요. 하는데 네. 87년까지 오랜 독재 정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에 민주화를 해서 88년부터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옛날에 그 사람들 좀 나가라 그래라. 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굉장히 정당한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갈이가 되게 중요해지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한 30년 동안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치인만큼 고도로 훈련이 필요한 직업이 없거든요.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사고를 치거나 대통령이 사고를 치면 5천만이 피해를 보거든요. 네. 그 책임의 범위가 가장 큰 직업이에요. 네. 기존 정치에 때 안 묻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정치 문화가 된 거예요. 네. 우리도 정당 안에서 제대로 커온 정치인의 풀을 가질 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커서 뭐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분들이 네. 훨씬 더 고급의 자원이라고 하는 걸 사회가 인정해줘야 돼요. 이제는.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명언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치인도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 아, 네, 좋네요. 장인어른이 네. 정치인이세요. 인물이 어떤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뭐 교수님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닌 거죠. 이게 네. 예를 들면 상징성 있는 인물이 언제든지 있죠. 정치에는 예를 들어 과거의 삼김 같은 경우에 네. 뭐 김종필 씨도 그 중에 있는 거지만 네. 어쨌든 과거의 정치에서 뭘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삼김이다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뭐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뭘 했다라는 이런 게 없는데 그게 그 기성 정치 내에 있는 사람이든 외에 있었던 사람이든 간에 정치적으로 커리어가 뭐가 있었다는 것은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이미지를 가지고 사실은 그 이미지를 정치 세력에 차용하려는 시도로 데리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교안 대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네. 황교안 대표가 뭐 처음에 그 대표한다고 나설 때 뭐 이 사람은 뭐 정직한 이미지 뭐 그랬대요. 뭐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대요. 그다음에 뭐 차분한 음성 뭐 그리고 겉보기에 그렇게까지 못나지는 않은 외모 뭐 그리고 가발이 아닌 머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나열해 놓고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점은 정치 경력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검증된 바가 굉장히 없어요. 치명적인. 정치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데 대표를 왜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미지만 취하는 전략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거를 실제로 좋아하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정치 세력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저 같은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집에서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사실 정치는 자기 일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자기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까지는 하지만 네. 사실은 결국에는 어떤 자기의 한 표를 행사하거나 할 때 이미지에 좌우된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정치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기성 정치 세력 내지는 뭐 이런 정당 정치의 플레이어들이 정치가 국민이 자기 유권자들이 자기 일로 여기려면 네. 뭘 해야 되는 거냐에 사실은 포인트를 두고 이 인물 중심 정치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일본에 주제넘게 저 같은 애가 일본에도 가고 제가 이제 그 교토에 간 적이 있는데 네. 공산당 포스터가 죄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그 공산당 시위가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이파이브 하고 있는 뭐 그런 뭐 그림 그리고 그 게시판에 아예 그 공산당 그 기관지인 아카하타와 근데 거기는 교토민보라는 게 있나 봐요. 뭔지 잘 모르는데. 네. 꼭 보아주세요라고 써있는 고정된 게시판이 아마 거기서 뭔가 그 신문을 뭐 붙여놨거나 나눠주거나 하는 용도인가 봐요. 네네. 공산당 얘기하고 이러니까 제가 공산당이 싫어요. 근데 일본 공산당은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네. 그다음에 또 가면서 보니까는 그런 사무실도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 뭐 뭐뭐구 거기가 무슨 구 우리 집 같으면 이제 은평구 생활 그 상담소 자기 사진 걸어놓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베 신조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네. 아베 신조의 극우 정치의 광풍 막 이런 우리 이미지 속의 나라인데 그 교토의 공산당이 살아남아서 이 역대 성적표를 보니까 성적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 동네에서는 네. 일부 선거구긴 하지만 생활 밀착형 정당 정치 이런 걸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런 게 가능해야 사실 인물 정치, 이미지 정치도 극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공산당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쾌하시지 마시고 공산당이 싫다고 말했으니까. 네, 오해하지 공산당이 네. 싫어요. 정당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뭐 그러다니까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제도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잖아요. 선거제도 개편안이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고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필요한지 그런 얘기를 좀.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게 선거제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제도가요. 한 번 만들어지면은 그거로 이득 보는 집단이 생기고. 네.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이득 보는 사람들은 그 제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죠.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득을 보게 될 사람들은 네. 아직 이 제도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치 제도든 경제 제도든 간에. 네. 소선거구 중심으로 지역구에서 오면 그렇죠.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20대 국회의원이나 뭐 19대도 마찬가지였고 네. 평균이 그런 거잖아요. 50대 이상의 남성 정치인에다가 네. 그 평균 재산 23억 정도 되는 예. 네. 너무 부럽네요. 네. 23억. 23억이요? 예. 평균 평균 재산. 재산이 네. 지금 이제 국회의원 현재 20대 국회의원 그 재산 신고 네네. 내역이 평균값이 그 정도 나오거든요. 문제는 이분들이 무조건 이룰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선거제도예요. 소선거구제. 그렇죠. 현재. 네. 온갖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네. 예, 온갖 가지 주거 형태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들을 열심히 만나러 다니려면 네. 기본적으로 시간이 있어야 되죠. 음.
그 노동할 시간에 돌아다니려면 돈도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당선이 돼서 지금 좀 국회에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다음에 저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래의 이득이거나 현재적 이득을 향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제도가 없어지는 걸 원하지 않겠죠. 네. 네. 않는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동네로 그 선거구 단위로 보면 이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그 보육자인 부모는 소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동네로 놓고 보면은 네. 그 다양한 인구 구성 집단들 중에서 애를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동네에서는 100년이 가야 소수기 때문에 음. 자기가 맞는 정책을 지지할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모이면 네. 그 의견을 이제 집단적으로 전국적으로 표출을 하면은 네. 유치원 4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지역구 선거와 전국구 선거의 차이점이겠네요.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도가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 바뀌면 훨씬 네. 이득을 볼 분들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있는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 제도의 들러리로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기존 정당들이 이 제도를 엉망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네. 아무나 공천 주고 가끔가다 팔기도 하고. 네. 그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분들이라도 전문성을 인정해서 해주면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번만 시켜주고 그다음에 꼭 잘라요. 네. 비례대표는 야, 특혜다 이거죠. 비례대표 네. 특혜는 1인당 하나만. 1인당 한 번만. 살아남으려면 지역구가 뭐. 예, 무슨 이게 너도 고생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당들이 운영하는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생각을 해 전혀 체감을 못하는 비례대표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제대로 운영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일 텐데 네.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도 변화가 필요한 분들은 강한 요구를 못 가지는 거고 네.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런 근데 반대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강한 분들은 국회하고 정당에 집결해 소진해 계시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교수님 말씀 기억하셨는데 기억나는 거는 23억밖에. 근데 저는 충격. 그러니까 왜냐면 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자체도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니까 유시민 선생님이랑 저번에 이제 일 때문에 만났는데 맞아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치인은 진짜 정당과 상관없이 정치하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동의합니다.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는 진짜 전쟁터라고 막 네.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23억도 지금 생각 왜 나냐면 독일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좀 높은 우리 이제 다이어트라고 부르죠. 좀 높은 월급 받는 이유가 뇌물에 약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월급 받고 좀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자산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렇죠. 게 네. 문제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게 왜 한국에서 국회의원 뭐 25살부터인가요? 독일에서는 저희가 이제 성인 되면 그러니까 뭐 만 18세부터 할 수는 있거든요. 왜 한국에서 25살부터 할 수 우리가 있는 동방 예의지국이어갖고 그런 우리가 오던을 공경하고 이렇게. 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게 네. 지금 OECD 국가 기준으로 선거권 연령하고 피선거권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 선거권이 있으면 비선거권이 생겨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처음에 이제 재헌국회에서 세팅을 할 때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고요. 왜 그렇게 그냥, 세팅했는지. 예, 그때 당시에 뭐 30살은 돼야 된다, 25살은 돼야 된다 이런 논쟁이 되게 많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사회적 책임 능력이랄까? 판단 능력에 대한 일종의 굉장히 이제 봉건적인 편견. 네. 내 근거 말고 네. 뚜렷한 근거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여서 변경하지 않는. 네.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는 저기 40살이 돼야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게 헌법에도 있어요. 네네. 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직선제 할 때 네. 40살은 돼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그분의 기준이구나. 예 그거를 헌법까지 집어 넣게 된 슬픈 역사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국 이슈를 중심으로 한 선거를 치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좋은데 저는 항상 뭐 끝에 가서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그 이슈를 갖고 정치를 할 세력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게 없으면 네. 제도를 바꿨는데 달라지는 게 없네 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바꾸는 것만큼 그 선거법을 바꿨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해답을 뭐 연구를
하시는데 한겨레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 독일 선거제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저도 어렵지 않나요, 부진자? 엄청 어려운데 일단 저희는 대통령 그 직접 선거하진 않고요. 네. 네, 그런 거는 따로 없고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거죠. 정당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국회의원 한 70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당 큰 정당 한 6개 정도 되는데 5% 그러니까 우리가 5%라는 단어를 쓰는데 5% 정도 넘어야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참 게임의 룰을 바꾼다는 게 어려운 제가 볼 일인 때는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거에 연관지어서 사람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면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게 그 모범적인 것이냐도 판단하겠지만 네. 누가 제일 수혜 많이 받을 거냐 판단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네. 이 제도를 바꿔서 수혜를 받을 만한 정치 세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네. 그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고 오히려 그 반대죠. 사실 이게 바뀌면 내가 지지하는 세력이 줄어들지 약화되지 않을까 않을까. 두렵고 뭐 이런 네. 게 오히려 있어서 그래서 동력이 더 안 생기는 부분도 있지 않나. 교수님 이제 뭐 정답들의 형태도 그렇지만 좀 표현을 빌자면 강한 정치 표현을 하는 시민 집단인 일부 시민들도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좀 정치적 토론에 대한 자세가 어떻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냥 뭐 중립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토론하려고 하는 자세가 조금 없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확실히 나이가 젊어질수록 네. 그 이견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열려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태극기 집회에 동의는 안 하지만 네. 네네 그거를 하는 건 그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20대는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네. 문제는 이 정치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초중 고등학교 교육이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쪽이 정치적인 토론을 활발히 해서 이견을 인정을 하고 공존을 하고 조정을 하는 훈련장이 없어요. 네. 학교에서도 그걸 못했고 네. 사회에 나오면은 보통은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협회라든지 마을총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어야지 거기 가가지고 토론을 하고 갈등도 해보고 조정도 해보고 소수니까 승복도 해보고 이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사회적 교육에 말하자면 공간? 이런 부분들이 절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하다 보면 네. 서로가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고 네. 자신을 안 다시는- 하려고 하잖아요. 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적대심 가지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민주주의 기반이 굉장히 야간 거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결사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사회적 생각을 해요. 결사체. 예. 뭐 정치단체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마을 조직도 동호회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주적인 이 토론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갈등을 조정해 볼 수 있는 공간에 개체 수가 많아져야지 네. 상대적으로 이견에 대한 인내가 확장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야 정치가 내 일인 거를 느끼고 그게 내 일이어야 사실 남을 설득하기도 하고 뭐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젊은 세대들의 그런 열려있는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런 성향인가 봐. 근데 제가 동시에 또 젊은 세대들하고의 어떤 대화나 이런 데서 느끼는 거는 판단을 빨리 종료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이 얘기 제가 뭐라고 하면 저 사람 좌빨이네. 그냥 끝. 판단 그래서 저 사람이 좌빨인 거는 인정하겠는데 네. 저 사람 좌빨이하고 판단이 그냥 끝나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판단이 왜 빠르냐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서로 설득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은 없거든요. 그런 개인의 권리 의식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태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당위는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게 없고 오로지 어떤 문제에 대한 룰을 빨리 파악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을 찾는 거에만 네. 매우 익숙하죠. 맞아요. 우리나라 프로게이머들이 스타크래프트 세계 최고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타크래프트 룰을 한 번에 깨뚫어 본 다음에 여기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뭐야? 이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그 얘기가 정치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판단이 빠르고 그 결과 남는 거는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분들도 있는데 어떤 팬덤적인 뭐 문화거든요. 네. 쟤들은 누구 편, 우리는 우리 편. 그래서 우리 편에 유리한 방식의 뭔가를 해야 되고 쟤네가 뭔가 하는 거는 쟤네 편에 유리한 방식이고 그래서 사실은 정치라는 게 어떤 이해 득실의 어떤 경연장 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네.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상태에서 토론이라는 거를 하고 뭐 합의에 이르는 이런 거 하려면 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생결단밖에 안 남죠. 근데 네. 고령층에서도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나 젊은 세대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좀 그런 게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한겨레가 교육에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을 통해서. 기승전 한결에. 네, 왜냐면 한겨레 부탁드립니다. 나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 요새 한겨레가 기레기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과연 그 교육이 가능할지 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긴 하나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이 혼란 속에서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온 거지만 이거 뭐 저 총선 이후까지 이 카드를 끌고 갈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거든요. 저는 네. 총선이 뭡니까? 당장 10월을 넘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무난한 여기서 무난하다는 거는 뭐 상수도 아니고 하수도 아닌 가장 무난한 수는 아마 그 뭔가 패스트트랙의 결론이 나면 네. 그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 뭔가 뭐 통과시켰다. 검찰 개혁에 뭔가 내가 네. 일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 책임을 다했고 우리 저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고 우리 정치를 더 이상 갈등 상태로 방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나의 뭐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여기까지 합니다 하고 이제 출구 전략을 그렇게 수행하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고 가장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집단들이 있고 이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이 이걸 요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요구해. 조국 사태에서도 사실은 비슷하죠. 이 문제는 좀 다른데요. 네. 이 문제는 어쨌든 1라운드에서 대통령은 결정을 한 거죠. 대통령은 이미 결정을 했고. 결정을 해서 지금 앉혀놓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국면에서 검찰이 안 들어왔으면 네. 사건의 성격은 훨씬 간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뭐라도 내놓기 전에는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게 딱 되드락이 걸려버린 거예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요 다음 라운드는 무조건 검찰이 뭘 내놓은 다음에 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네. 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시즌 3가 되겠죠? 좀 못다한 얘기나 요거 꼭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국면에서 이런 거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편하게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시민들도 그렇고 국회 정당들도 그렇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민주주의는 무한 반복 게임이거든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네. 내일이 없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내일을 생각을 하고 네. 플레이에 자제가 필요한 건 검찰이에요. 어. 그리고 네. 이 원내 정당들도요. 내일이 있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치 모두가 내일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파국이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의 결과는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이 정치로부터 철수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좀 악순환인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정치를 대하기 때문에 언론과 정치도 거기 끌려가고 네. 언론과 정치가 그 방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이미지 정치라든지 뭐 그다음에 정치 세력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네.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끊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러면 어디서 끊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은 그것은 지금의 정치 세력하고 언론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 세력이라고 할 때에 정치인들과 정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어떤 선거와 정치를 마케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의 주장과 노선과 어떤 당위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유권자를 설득한다. 이걸 본질로 하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뭐 동원하는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떤 뭐 경우에는. 네. 그리고 언론도 이제 언론 스스로가 놓여 있는 사실 위기의 상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자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여기 저 한겨레 있으니까 불행해요. 뭐 네. 사실 불행합니다. 그렇게 기자들이 전능하지도 않고 사실은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은 막 거의 뭐 모든 걸 기자들이 조종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리고 또 언론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슈, 그다음에 많이 봐주는 이슈, 그다음에 그런 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속성이 또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국면에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은 뭐냐? 사회의 공기로서 네. 우리가 조성해줘야 될 공론이라는 건 뭐냐? 이것에 중심을 놓고 되든 안 되든 이제 해보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반성하겠습니다. 여기 한겨레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인을 저희가 준비를 한 아,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정치라는 건 결국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토론을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많은 교육시키는 게 결국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서복경 교수님 그리고 종이를 안 가져왔지만 그래도 너무나 훌륭하게도 같이 토론을 해주셨던 김이나 평론가님 안 줬어요 처음부터. 얼른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한겨레 21 1285 표지는 여기 보시듯이 장애와 노동인데요. 장애인분이 미로에서 막히는 이런 이미지인데 보통 장애인 집회나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들 보면 장애인도 사람이다, 장애인도 국민이다 이런 요구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헌법 제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노동 현실태를 짚어봤는데요. 짧게 설명드리면 15살 이상 장애인 실업률은 6.6%로 국가 통계에 잡혀요. 전체 인구 실업률은 4%로 잡힙니다. 전체 인구 실업률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제 장애인 단체들은 15살 이상 157만 명의 비경제 활동 인구와 고용률 34.5%라는 수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장애인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저희가 기사에도 썼지만 취직했다가 여러 가지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다가 퇴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진입을 포기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이나 고용률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990년 이후에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할당을 해요. 이를 어길 시에 부담금을 걷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여전히 기업들의 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률은 절반이 안 돼요. 4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여성 취업률이 낮아요. 주로 경증장애인들 고용만 이뤄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해서 낸 벌금이 지난해 기준 1조 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근데 10,000명 정도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요. 노동부에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한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받는 월급은 34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 비장애인 최저임금의 절반이 안 되는 돈을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따지면 10만 원씩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고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UN 같은 경우도 2014년에 권고한 적이 있고요. 국가인권에도 권고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내용들을 저희가 기사에 담았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장애인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들 꿈이란 게 별다른 게 없어요. 평범한 거예요.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일하고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하고 출퇴근 시간에 따가운 시선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데요. 아침 시간대 저상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바쁜 시간대에 왜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냐. 장애인들을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 시선인 거죠. 제가 만난 한 분은 술을 먹고 회식을 하고 들어갔는데 왜 늦게까지 술 먹고 다니냐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같이 일하려고 한다면 이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늘려야 되고요. 또 민간 기업들도 벌금을 낼 게 아니라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서 그 장애인들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장애인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난해부터 정부가 50인 이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걸 보게 될 경우에 실제로 장애인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다양한 장애 유형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이 노동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동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한겨레 21 1280호를 보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장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쓴 시를 제가 대신 읽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난 할 수는 있지만 단지 부족한 점은 느리다. 난 할 수 있는데 나도 해보고 싶은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빨리빨리 하라는 소리에 겁이 나고 느려도 난 할 수 있는데 네,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기존의 어떤 이윤이나 효율의 관점으로만 판단하면 계속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장애인들이 노동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계속 나오고 그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은 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된 영화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y were not sex slaves, they were prostitutes. 日本軍はそこまでは責任ないと思いますよ。 怖い本当に怖いです彼らはですね We will not be stopped. 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본계 미국인 유튜브였죠. 미키 데자키 감독의 데뷔작 주전장입니다. 미키 데자키 감독은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사를 썼던 이 아사히 신문의 기자가 우익들에게 인신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왜 그토록 이들이 이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미키 데자키 감독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을 넘나들면서 3년에 걸쳐서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적인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본의 극우 세력과 역사 수정주의자들 그리고 또 이들의 생각을 대변하면서 미국에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 진보적 학자와 활동가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의 논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네. 큰 질문 하나 던지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 그래서 일본 우익들은 왜 이렇게까지 위안부 문제를 숨기려고 하고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지 논점을 제시하고 그거를 반박하는 거, 그다음에 재반박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참 무역 보복 조치로 그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 보이콧 재팬 열풍이 굉장히 크게 휩싸여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동안 베일에 쌓여져 있던 이런 극우 세력들의 그 숨겨진 의도를 잘 추적하고 있는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그 궁극적으로 가장 좀 소름 끼쳤던 순간은요. 그 전쟁 전의 일본,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바로 여기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부회장인 후지오카 노부카스가 네. 이런 얘기를 해요. 国家は謝罪し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国家は謝罪しないっていうのは基本命題です。 개인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잘못들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국가는 절대 사죄하지 않는다라고 불쑥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는 절대 사과할 수 없다. 우리 정당은 사과할 수 없다. 뭐 검찰은 사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가 확장된다는 생각에 저는 이 작품이 지금의 우리 현실 정치를 되돌아보는 데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너무 어이없었어요. 너무 어이없었고 일본은 정말 그런 우익 세력들이 그리고 이제 미키 데자키 감독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historical revisionists, 그러니까 부정자들 네. 그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말 뭐 대중화가 맞는 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고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또한 지지하는 어떤 외국인 백인들도 있다는 거 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제가 미키 데자키 감독을 만나서 또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분은 일본계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최대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그 작품을 좀 접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양쪽 의견을 그래도 좀 반반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계 미국인 남성이라고 하는 이 감독의 정체성이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감독 스스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본인이었으면 사실 한국에 와서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도 거부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일본인 어쨌건 그 일본계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이런 우익 인사들이 사실은 거의 모두가 인터뷰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하는 이 감독의 정체성이 취재에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또 이 영화 속에 그 등장한 이 우익 인사들이 또 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네. 또 걸었어요. 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익 인사 5명이 데자키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자기는 이 데자키 감독이 그 대학원 논문에 필요한 인터뷰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응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대학원 그 인터뷰면 뭐 아무에게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아무튼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속아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 데자키 감독의 변호인 쪽에서 이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인터뷰에 응한 모든 출연자가 네. 데자키 감독에게 편집권과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사인을 했다는 했다. 얘기고요. 네. 그 이 내용은 이 사건을 취재한 뉴욕 타임즈에서도 그것을 확인했다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이 위안부 문제를 왜 그렇게 지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 근거 자료가 별로 없다라는 게 좀 영화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위안부가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한국에서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정대협에서도 막 그 평화의 소녀상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 그 단체에서도 우리가 이게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반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잘못됐고 일본이 사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거나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인권의 문제라는 것들을 네. 좀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이 다큐에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미덕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집회에 나가면은 이 태극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노랑나비가 있죠. 네. 바로 이 노랑나비가 이 정대협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의미인데 이 모든 여성들이 그 차별과 억압을 벗어던지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개짓하는 그 세상을 염원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나비 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 김복동, 이 기로녹 할머니가 이 2012년 3월 8일이었죠. 세계 여성의 날에 일본 정부로부터 이후에 법적 배상을 받게 되면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데 쓰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군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또 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기금들을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대 인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이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작품의 가장 또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권 문제에 가까운데 이제 아베 쪽에서 그거 다시 뭐 부정하고 다시 옛날 어떤 국가 운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참 놀랍고 그리고 왜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일본 회의라는 그 단체,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라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 뻗어나가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인권이 없었던 이전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일본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네. 되게 좀 일본 국민들도 사실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본 회의라고 하는 이 일본의 우익 단체를 보면서 바로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지금 우리의 현실 정치가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일본 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작품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면서 지금의 현실 정치가 여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 대한 여러 비평과 댓글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요. 할머니들의 증언이 없는 위안부 다큐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소재로 했던 극영화나 다큐멘터리 모두 다 이 작품 속에서 할머니들의 그 증언이 가장 중요하게 쓰였는데 네. 이 작품은 할머니들의 증언 없이도 네. 이 위안부 문제를 지금 우리의 현실 정치 안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기회 되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네. 자, 언더더시에 또 하나의 코너 시청자 이벤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책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조선시대 죽은 여인들을 위한 유품 정리사가 있었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죽음의 흔적을 통해 얼룩진 세상과 마주하다. 남편과 가족과 사회에 의해 죽어간 여인들을 위한 진원곡. 정명섭 작가의 장편소설 유품 정리사, 연꽃 죽음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문제의 정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공방을 다큐로 제작한 이번 언더시의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1번 주전장, 2번 고추장, 3번 된장, 4번 쌈장. 너무 어렵다. 네. 너무 어려워. 정답 보내주실 곳은 honeytv@honey.co.kr이고요. 보내주실 때는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큐를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싶었던 게 참 일본에서도 이 그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여러 뭐 변호사들, 역사가들, 그다음 시민단체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참 고마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언더더시 언더더시.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네, 라이브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으로 참여해주시면 시청자와 함께하는 더 풍성한 라이브인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라이브인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더 많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만나는 라이브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네,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깊이 있게 나누는 라이브인. 네, 다음 주에도 무게를 덜고 깊이를 더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